안녕하세요. 인문학을 요리하는 남자, 인문학 셰프 세보미입니다. 자, 우리 앞선 세미나에서는 패티 선생님의 진정한 자유는 무엇인가라는 견해를 저희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먼저 패티 선생님의 핵심적인 논지는 이렇습니다. 자유, 자유, 자유란 무엇인가? 자유란 무엇인가? 자유란 무엇인가? 자, 간섭이 없는 상태가 바로 자유이다. 간섭이 없기만 하면 우리는 그 자유를 확보한다고 볼 수 있다. 자, 그렇지만 우리 패티 선생님은 자, 간섭이 없으면 자유를 확보할 수 있다. 간섭은 곧 자유로 이어진다는 건 패티 선생님의 견해가 아니라 바로 이사야 벌린이라고 하는 학자의 견해였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패티 선생님은 간섭이 없다 할지라도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간섭이 없는 상태가, 불간섭의 상태가, 이 간섭이 없는 불간섭의 상태가 반드시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간섭이 없는 이 불간섭의 상태, 간섭이 없는 이 불간섭의 상태가 반드시 자유를 보장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를 보장하는 거 아니다. 자, 이것이 하나의 큰 덩어리고, 자, 두 번째 덩어리는 우리 이사야 벌린 선생님의 견해에 따르자면 간섭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자유를 침해한다는 견해였지요. 간섭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자유를 침해한다. 그런데 우리 패티 선생님은 간섭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항상 always 항상 자유를 침해한 건 아니다. 간섭 중에서도 공공의 이익을 담고 있는 법을 통한 간섭은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확보하고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이것이 바로 패티 선생님의 이 견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패티 선생님이 견해, 간섭이 반드시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 한 덩어리와 간섭이 아니, 자, 간섭이 없는 상태가 반드시 자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간섭이 없는 상태가 반드시 자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즉 불간섭이 곧 자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큰 덩어리 하나였고, 또 다른 큰 덩어리는 간섭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항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간섭이 항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법을 통한 공적인 간섭은 오히려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확대한다. 이것이 패티 선생님의 이 두 번째 큰 덩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패티 선생님의 큰 이 생각의 흐름을, 이 빅 아이디어를 잘 염두하고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쭈었어요. 패티 선생님께서는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강조하시는데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 대안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첫 번째 큰 덩어리와 이런 두 번째 큰 덩어리를 통해서 결국 패티 선생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확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쭈은 거예요. 그렇다면 패티 선생님은 그렇게 강조하시는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대안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자, 그러니 패티 선생님께서 이렇게 견해를 제시하십니다. 자,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론 저는 기본적으로 정부를 신뢰합니다. 단 시민들이 견제와 감시를 통해서 정부가 공적 이익을 향해 나아가도록 통제할 때 그때만 우리는 정부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액튼경의 말을 빌리자면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합니다. 즉 저는 절대 권력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독재자는 자신에게만 유리한 법을 만들 수 있어요. 시민들이 그 악법의 영향력 아래 놓이면 시민들은 자신들의 자발적 의지를 포기하고 독재자의 자의적 의지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즉 시민들은 더 이상 독립 변수가 아닌 종속 변수로 전락하지요. 그 결과 정치적 정의와 사회적 정의는 훼손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비집이로서의 자유를 확보할 수 있는가? 어떻게 비집이로서의 자유를 확보할 수 있는가? 패티 선생님께서는 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 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 왜 이것이 필요한가?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시민의 감시와 견제가 없는 그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게 돼 있다. 어떤 방식으로 부패하는가? 독재자의 자의적 의지를 시민에게 강요하여 그 결과 시민의 비지배로서의 자유가 반드시 훼손되는 그러한 부패로 이어진다. 그러면 시민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가? 주도적인 독립 변수가 아니라 노예와 같은 종속 변수로 전락을 한다. 즉 시민은 주인에서 그 즉시 노예로 전락을 한다. 그래서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훼손당한다. 자, 이것이 패틴 선생님의 입장이었고 이어서 계속 자, 그래서 우리는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이 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법을 기반으로 부패한 정권을 언제든 교체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결국 시민은 공공선을 지향하는 법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는 셈이지요. 그러한 참여는 비지배로서 자유를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즉 참여의 정도와 비지배로서의 자유가 확대되는 정도는 정밀의 관계에 있는 셈이지요. 그렇다면 자 이렇게 중요한 비지배로서의 자유는 어떻게 확보하는가? 물론 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반드시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하다. 자, 그런데 그 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는 장치를 확고히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바로 법을 통해서 할 수 있다. 법을 통해서. 법을 통해서. 자, 이 법을 통해서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보장하는 이 법을 통해서 만약 그 정부가 부패하여 시민의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침해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그 정부를 교체하고 개선해야 한다. 개선해야 한다. 그러면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확보할 수 있는 법은 어떻게 만드는가? 어떻게 하면 잘 만들어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잘 작동할 수 있는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시민들의 정치 참여이다. 정치 참여이다. 이 정치에 참여하는 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즉 적극적이면 적극적일수록 비지배로서의 자유 역시 온전히 확보된다. 그러니 정치 참여와 적극적인 정치 참여와 비지배로서의 자유가 확대 강화되는 것은 정비례 관계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국가 권력이 시민의 비지배로서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어떤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군요. 자, 그럼 어떤 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정부를 우리가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자, 더 구체적으로 여쭤본 것이죠. 자, 우리는 공익을 지향하는 법을 통해서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확보할 수 있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면 할수록 공익을 지향하는 그래서 그 법을 매개로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더 온전히 확보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구조, 어떠한 시스템을 지녀야 합니까? 어떠한 시스템을 지녀야지 어떠한 시스템의 이 형태, 타입을 가져야만이 정부를 온전히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여쭈었어요. 자, 그러니 패티 선생님께서 민주주의가 온전히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때
정부에 대한 통제로서 견제와 감시가 가능합니다. 민주주의가 온전히 작동하기 위한 첫 번째 시스템은 공정한 선거입니다. 공정한 선거입니다. 특히 거대 기업의 자금이 민주적 선거 과정에 유입된다면 선출직 대표는 사실상 거대 기업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요. 그렇게 자본에 오염된 대표가 정부 권력을 운용할 때 시민들은 공적 권력이 아닌 거대 기업의 자의적 지배의 영향력에 처하게 됩니다. 즉, 공권력이 아닌 사실상 거대 자본의 노예로 전락하지요. 그래서 가진 자의 자본이 정치적 의사결정에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여지 자체를 그, 그 가능성, 미약한 가능성 자체를 원천적으로 우리가 차단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부는 공적 이익을 위한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비지비로서의 자유가 온전히 확보되기 위해서는 어떤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 시스템을 물론 법으로 잘 마련해야 되겠지요. 그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 첫 번째 시스템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패티 선생님은 바로 공정한 선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정한 선거다. 자, 그러면 공정한 선거란 무엇인가? 이제 예를 들면 어떠한 이 후보가 선거 과정에서 여론을 얻기 위해서 많은 자금을 동원했어요. 그런데 그 자금이 출처를 알고 보니까 A라고 하는 어떤 기업이었던 거예요. A라고 혹은 B라고 하는 기업 혹은 여러 기업들로부터 그런 자금을 몰래 불법적으로 받았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 K라고 하는 대표가 실제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과 같은 대표자가 되었어요. 대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대표자는 공익을 위해서 국민 전체의 공익을 위해서 정책을 펼치고 국민 전체의 공익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기가 대표자로 선출되는 과정에서 거대 자본의 이 불법 자금을 받았기 때문에 항상 어떤 정책을 펼칠 때 이 거대 자본을 지닌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우리 국민 시민은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공익을 지향하는 대표자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거대 자본을 지닌 이러한 기업의 자의적 지배를 사실상 받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거죠. 그러니 비지배로서의 자유가 확보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따라서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첫 번째 중요한 이 축으로서 공정한 선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패티 선생님,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만으로도 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충분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드렸어요. 자, 그러니 패티 선생님께서 그렇지 않습니다. 공정한 선거를 통해 대표를 선출한다 할지라도 그 대표를 지속적으로 견제하고 감시하지 않으면 민주적 독재자들이 출현할 수 있어요. 즉 대표는 민주적인 과정과 절차를 통해 선출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선출된 대표가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여 일반 시민들의 독립적이며 중립적인 국가기관을 지배할 수가 있어요. 일반 시민과 독립적이며 중립적인 국가기관, 이것을 선출된 대표가 지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그 민주적 과정을 통해서 선출되었지만 제임스 메디슨의 표현을 빌리자면 민주적 선거에만 의존한 결과 우리는 선출된 폭정이라는 비극에 직면할 수 있어요. 결국 선출된 폭정에 직면하지 않기 위해서는 독립적 권위를 지닌 공공기관의 견제와
균형이 요구됩니다. 동시에 일반 시민들의 이 적극적인 감시가 필요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그러면 비지비로서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선거만으로 충분한가? 이것이 첫 번째 제가 던진 문제 제기라고 할 수 있는데, 공정한 선거만으로 충분한가? 패티 선생님은 그렇지 않다.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어떤 대표가 선출된다 할지라도 그 대표자를 시민들이 혹은 어떤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이, 시민들이 혹은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이, 공적 기관이 끊임없이 견제하고 감시하지 않으면 그 선출된 대표는 얼마든지 부패하여 폭정을 저지를 수 있다. 즉, 선출 과정은 매우 민주적이었지만 민주적 과정을 통해서 선출된 이후에 그 대표자가 폭정을 펼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선출된 이후에도 그 대표자를 견제, 감시, 그리고 그 대표자의 권력에 정당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그런 기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관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구체적으로 조금 더 알아보기 전에 선출된 폭정, 즉 어떻게 민주적인 선거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출연한 대표자가 어떻게 독재자로 변질을 되어서 폭정을 펼칠 수 있는가? 그와 관련 그것이 가능한가와 관련한 문제를 한번 더 조금 더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제가 선출된 폭정과 관련한 대표적인 사례가 히틀러의 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히틀러는 게르만 우월주의에 빠져 게르만 민족의 생존을 위해 전쟁을 벌여야 한다고 선동하지요. 또한 현재 게르만 민족이 경제적 어려움에 허덕이는 원인은 공공의 적인 유대인이며 그들을 학살해야 한다는 망언을 토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입법부를 무력화시켜 행정부가 입법권을 장악하고 창당을 금지하는 독재적 법안을 마련하기도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틀러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총통이라는 최고 통치권자에 오릅니다. 히틀러가 악의적인 선전선동을 쏟아내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오히려 국민들은 히틀러의 그러한 정치적 방향성을 지지합니다. 히틀러가 독재의 기반이 되는 법안을 국민투표에 붙이는데 국민들은 맹목적으로 열렬히 지지하지요. 결국 국민이 정부의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밝은 눈과 힘을 상실하면 독재자의 자의적인 지배상황에 놓여 노예의 삶으로 전락하는 셈이죠. 자,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선출된 대표가 독재자 혹은 전체주의자, 폭정을 펼치는 악마로 돌변할 수 있는가? 가능하다. 그 얘가 바로 히틀러다. 히틀러의 경우는 분명히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총통이라는 최고의 이 권력 자리에 오르지만 이분은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오르고 난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비인륜적인 이 정책과 법을 토해냅니다. 예를 들면 그 같은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민족 중에 소수인 유대인을 학살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전쟁을 일으켜야 한다. 그리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의사가 아니라 우리 행정부가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다양한 의견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창당인데, 누구든지 원하면 당을 만들 수 있는데 이런 거 다 금지해야 한다. 이러한 극악무도한, 즉 민주적인 방향성과는 민주주의와는 전혀 다른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국민들이 오히려 이 히틀러를 열렬히 맹목적으로 지지하게 됩니다. 그 결과 히틀러가 총통의 자리에 오르고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유대인을 학살을 하게 되죠. 즉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대표를 선출한 이후에도 그 대표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냉철한 그런 시민의 견제와 감시의 눈이 쇠약해지면 그래서 맹목적으로 지지하게 되면 어떤 지도자를 결국은 그 선출된 대표의 독재적인 자의적인 지배 상황에 놓여서 시민은 결국은 주인이 아닌 노예로 전락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민주적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즉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대표를 선출했다 할지라도 국회의원님이나 대통령님을 선출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견제하고 감시를 하는 그러한 어떠한 힘, 영향력이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살아 있어야 한다. 근데 그 힘과 영향력이 살아 있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 힘의 영향력의 원천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자, 이 질문을 여러분 잘 마음에 두고 계속해서 세미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러니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패티 선생님께서 자, 그래서 공정한 선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선거 절차가 공정하기만 하면 민주주의가 온전히 작동할 것이라는 관점은 순진한 발상입니다. 시민의 대표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절차가 빈약해지면 선출된 대표는 시민의 삶에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대표의 관심이 오직 다음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할 수 있는 전략과 권모술수에만 쏠리게 됩니다. 혹은 자신이 정치적 권력을 강화하는 악법을 만들어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지요. 결국 시민을 형식적으로만 대표하지 실질적으로는 대표하지 못하는 즉 무늬만 대표자인 권력의 탐욕자로 변질하는 셈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정치 권력을 장악하고 정부를 운영하는 세력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패트 선생님은 공정한 선거만으로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온전히 확보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대표자를 선출한다 할지라도 시민의 견제와 감시라는 밝은 눈, 냉철한 그런 시선이 힘을 잃게 되면 결국 선출된 대표는 전략, 어떻게 하면 표를 극대화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전략과 권모술수 내지는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악법을 만들어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그러한 결과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니 그러한 대표자는 형식적으로만 무늬만 대표자의 사실을 실질적으로 우리를 대표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의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러한 대표자로 변질된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차단하기 위해서는 어떤 힘을 가져야 한다. 견제와 감시의 힘을 가져야 한다. 즉 시스템을 가져야 한다. 그것은 무엇인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그럼 선출직 공무원을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까? 이렇게 여쭈었어요. 자, 그러니 우리 패티 선생님께서 그 질문은 민주주의가 온전히 작동하기 위한 조건과 관련됩니다. 자, 앞서 언급한 첫 번째 조건, 즉 공정한 선거에 이어서 두 번째 조건과 관련하여 우리는 선출된 대표를 잘 감시하고 견제하여 이 선출된 대표가 권력을 남용할 때 이 권력 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관을 우리가 마련해야 합니다. 이 독립적인 기관은 일종의 공공기관, 공적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선출직 공무원이 공적기관의 수장을 임명합니다. 하지만 임명직 공무원으로서 공적기관의 주체는 독립적 권위를 확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출직 공무원의 정치적 압력에 휘둘릴 필요가 없고 휘둘려서도 안 됩니다. 그 결과 공적기관은 집권 정부의 권력 유지에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공적 이익 즉 공동선에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대표자를 선출직 공무원인 대표자를 우리는 어떻게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가? 그 힘의 원천 시스템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패티 선생님은 첫 번째로 공적기관, 공공기관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공공기관은 선출된 대표의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그리고 중립적인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공적기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이 공적기관의 이 구성원 내지는 수장은 더 이상 선출된 대표가 가진 권력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이 선출된 대표가 권력을 온전히 행사하면 흐뭇해하며 격려할 수 있지만 그 대표가 선출직 공무원인 선출된 대표가 권력을 남용하고 함부로 행사하면 얼마든지 그 눈치를 보지 않고 선출직 대표자가 가진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 선출직 대표자가 가진 권력 남용을 얼마든지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독립적, 중립적 힘을 가진 공적 기관을 통해서 선출직 대표인 이 대표자를 끊임없이 견제하고 감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예를 패티 선생님께서 하나의 사례를 들어주시는데, 자, 특히 법원은 이러한 공적 기관의 대표적인 유형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법원의 판사는 집권 정당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립적이며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가 있어요. 결국 대통령과 같은 선출직 공무원이 공적기관의 임명직 공무원의 공적 판단에 부당하게 개입할 수 없는 셈이지요. 공적기관의 임명직 공무원 중 하나인 판사는 오직 법적 정의를 바탕으로 시민의 공익을 위한 의사결정을 수행합니다. 자, 그러한 선출직 대표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공적 기관은 어떠한 작용을 하는가?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이 패티 선생님은 법원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법원에 가면 우리 판사님이 계시죠. 판사님이 계시고 그리고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에 가면 헌법재판관이 계십니다. 자, 우리 그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됩니다. 물론 대통령으로부터 헌법재판관 자신이 임명을 받았지만 임명받는 순간 헌법재판관님은 그러한 이 자신을 임명한 선출직 공무원인 대표자의 영향력으로부터 중립적 위치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님은 최고 권력기관인 행정부 수장인 예를 들면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설령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권력 남용이나 시민의 공익을 해치게 되는 그러한 정책을 펼치게 되면 얼마든지 거기에 대해서 견제하고 감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출직 대표가 폭정을 행사하는 독재자로 변질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견제와 감시가 필요한데 그 견제와 감시의 이 중요한 힘의 원천 중의 하나로서 공적 기관이 해당한다라고 패티 선생님은 밝히고 있습니다.